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 각각 가상화폐들의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 시작하듯이 결측치 정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 타겟에만 결측치가 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인 그 가상화폐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 나눈 뒤에 타겟이 결측치가 있는 행위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파악해 줬고요.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안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봤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상관계수가 1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의 이유를 일단 간단히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단위가 크고 몸집이 큰 가상화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1분 단위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가 1분 안에서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바뀔 리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래서 상관관계가 극도로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그래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볼륨이랑 카운트가 상관관계가 0.67로 살짝 높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거래 횟수랑 거래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탈겟이라는 앱을 보면 맨 밑에 검은색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맨 밑에 화면 오른쪽. 한마디로 상관계수가 다른 변수들이랑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거의 그래도 큰 어느 정도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탈겟이랑 볼륨이랑 상관관계가 0.014로 거의 없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약간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해 보면 거래량이 많아질 때 거래 그 가격의 변화가 조금 생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데 그 두 개를 각각 나타내는 볼륨이랑 타겟이 상관계수가 거의 없다고 나타내는 것을 봐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데이터에다가 1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니까 그래도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로 찍어본 거죠. 위에 게 이제 캔들 데이터인가 그거고 밑에 게 거래량 데이터인데 어느 정도 추세를 일단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다시 볼 수 있듯이 거래량이랑 가격이랑 거래량이 변할 때 가격의 변화가 있냐 없냐 그것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한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약간 상위 5개만 해봤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세 번째는 카르다노라는 코인이 있나요? 그 다음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그 유명한 도지코인 이렇게 5개를 해봤는데 가격 단위는 이걸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프 형상은 그리고 거래량의 형상은 되게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많이 따라가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엔 지금까지 1분 단위로 했으니까 날짜별로도 평균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일단은 가장 대표하는 그래프가 볼 수 있는데 날짜별로 시가를 쭉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건 당연하듯이 비트코인이겠죠. 어, 그래서 근데 이게 비트코인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걸 빼고 다시 그려보면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로 나타나거든요. 이것만 단순히 보셔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정말 서로를 많이 따라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그래프를 봤을 때 2021년 1월 1일 전까지는 많이 단조롭다가 그 후로부터 되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거래량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보이는 초록색은 도지코인입니다. 난리 났었죠.
그래서 도지코인도 빼고 어떤 거 한번 봤었는데 그 다음 거 분홍색은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이었는데 사실 뭐 코인 이름이 뭔가냐보다는 일단은 거래량 그래프가 어떤 양상들을 띠고 있고 제일 높은 걸 제거해 봤을 때도 이런 양상이 띠고 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그 아까 웨이트로 주어진 점유율인데요.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 점유율이 나타나는데 사실 제일 커 보이는 건 위에 파란색 빨간색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인데 실제로 위에서는 도지코인이랑 스텔라루멘이라는 가상화폐가 되게 뭔가 영향을 크게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웨이트를 보면 각각 8%랑 5%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앞으로 가격을 예측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지적이 됐던 문제점 중 하나가 그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되게 상관계수가 1로 거의 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변수들을 가지고 딴 걸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종가에서 시가를 뺐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는지를 2대2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봤듯이 2021년 초반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1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일단 봤는데요. 2021년부터 확 변화량이 커지죠. 일단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종가, 시가, 저가, 고가가 되게 같은 양상을 띠니까 이렇게 변수들을 서로 조합 같은 걸 해서 다른 변수로 만들면 또 하나의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까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봤듯이 코인들끼리의 상관계수인데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빨간색이죠. 일단 다들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들이 서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거나 하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평소 알고 있던 상식과 비슷한 그 맥락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 만큼 저희가 분해도 한번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추세라던가 계절성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해봤을 때 이거는 네, 그렇게 했을 때 계절성 추세 뭐 그런 거는 짐작했듯이 확인할 수 있어도 계절성이 딱히 나타나지 않는 것도 따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부분은 간단한데요. 앞에서 거의 나왔듯이 일단은 계측치를 채우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시계 데이터를 모델링에 넣을 때 정상성을 만족하는지도 따로 보통 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로그 변환과 차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측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결측 행을 채웠고요. 두 번째는 결측치인 타겟을 채웠습니다. 결측행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타임스탬프가 1분 단위로 나와 있을 텐데 2분 단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막 3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 정보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결측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1분 단위로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결측 행을 채웠고요. 이런 방법에는 이게 시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정보를 그대로 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위에 걸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서 넣어서 결측행을 채웠고요. 8개시랑 결측치를 채울 때도 다양한 뭐 보관법이 있겠지만 전체 평균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뒤 값을 섞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8개시란 것도 최근 15개 타임스탬프에 정보를 담는 거기 때문에 최근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에 걸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채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서 로그 변환, 차분을 해서 정상성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랬을 때 이제 ADF 테스트를 통해서도 정상성을 만족하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만 일단은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전처리와 EDA를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모델링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다 성능이 괜찮다면 다른 코인을 같이 섞어서 해볼 수도 있고 각각 코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링에 대한 논의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처리 한 것으로는 차분히만 로그 변환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까지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정보를 좀 더 찾아보거나 다른 분들 조언을 듣거나 해서 앞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일단 진행을 안 하는 이유는 로그 변환 자체도 단위를 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민맥스를 할 때 0에서 1로 맞춰줄 수 있고, 그랬을 때 단위를 또 바꾸게 되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생겼고요. 이게 어쨌든 나중에 가격을 예측하는 건데 예측된 걸 다시 로그 변환하고 차분을 해서 원래 가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스케일링까지 만약 했었다면 그 세 가지 단계를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있을까도 조금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스킵한 채로 넘어왔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발표고요. 이제 약간 세네 가지 의문점이나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점은 일단은 코인 하나만 가지고 할지 아니면 코인 하나를 가지고 해서 성능이 괜찮으면 한 개씩 다 할 건지 아니면 코인들을 섞어 가지고 다 할 건지를 조금 조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거의 같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의미 있는 변수를 또 만들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뤘듯이 타임스탬프별 1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날짜별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도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조 안에서 전처리를 살짝만 더 진행을 해서 괜찮은 데이터가 되면 이제 모델 안에 넣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은 안 받아주시나요? 네. 우선 닐품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특히 그런 가격들 시각화나 EDA 이런 거 정말 잘해주셔서 네, 보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닐품님 발표가 1조 맞나요? 네. 닐품님 조 발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이나 뭐 아까 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네. 생각 소리 다 들리시죠? 네. 그 크립토 파이낸스가 그런 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사전에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요? 네, 일단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13개 정도 데이터. 그리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그 이제 미래,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조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가 아마 혜미님 조고 발표자가 소연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연님 발표 준비되시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저희 조원분들 분석해 주신 거 필요한 내용 캡처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 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할 데이터셋은 스토어 셀즈라는 데이터셋인데 주어지는 데이터의 종류도 많고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해보았습니다.
이 나와 있는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셋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 종류가 있는데요. 오일 데이터 셋이라든지 스토어즈 데이터 셋 등이 있는데 오일 데이터 셋은 말 그대로 그날의 유가 가격에 대한 데이터 셋이고요. 스토어즈 데이터 셋은 이제 스토어 이 상점을 분류를 해서 그 상점에서 어떤 품목이 얼만큼 팔렸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리고 홀리데이즈 이벤트 같은 데이터 셋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홀리데이 같은 날에 어떤 품목이 어떤 매출을 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고요. 더 많긴 한데 저희가 봤던 데이터 셋은 요게 주로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자 개인적으로 분석이나 전처리를 해본 후에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해보기로 해서 그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캡처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조원분들이 해주신 분석을 제가 이제 모아온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계열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데이트에 해당하는 애들의 타입을 파악하고 얘네를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줬고요. 문자형에서 날짜로 바꿔주었고, 그리고 각 데이터 셋마다 이렇게 결칙치를 좀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데이터 셋에는 그렇게 결칙값이 없었는데, 오일 데이터에서 좀 결칙치 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채울까, 미디안 또는 뭐 민이나 뭐 어떤 값으로 채울까 하다가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 보니까 전날 데이터나 그 다음날 데이터, 가장 가까운 데이터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b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 세트에서 이 품목들이 어떻게 매출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답 캡처하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보였는데 몇몇 품목들은 또 2016년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에콰도르 지진의 영향으로 본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년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추세를 그렸다면 요거는 그 해마다 이 월별로 계절성을 띠는지 어떻게 이 판매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 그래프를 각자 그려보았는데요. 그래서 계절성을 띨 수 있을까, 띄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가 조금 유의미하게 발견했던 점이 이제 프로즌 푸드의 품목이 특히나 이 4분기로 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케글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때 에디셔널 노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임금이 이제 두 번째 주에 15일 그리고 매달 말일 요렇게 주어지는 점을 참고했을 때 매출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점을 보아서 계절성을 띨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을 때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LSTM으로 모델을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에 잘 맞을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총 54개의 상점이 있고 33가지의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1번 상점에 이렇게 품목 하나를 이제 매출을 예시로 이제 한번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예측한 값이 실제 값을 나쁘지 않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한 가지 상점에 한 가지 품목만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품목으로 확장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1번 상점에 두 가지 품목을 보았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서 보았듯이 나쁘지 않게 따라가는 예측값이 실제값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LSTM을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기준을 어떻게 잡고 분석을 할 것인가가 저희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토어 데이터셋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스토어 데이터셋의 일부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어 넘버가 있고 시티, 스테이트, 타입, 클러스터가 있는데 저희가 시티, 스테이트는 딱히 고려를 해보지 않았고 저희가 고려를 해본 스토어 넘버, 타입, 클러스터로 이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얘네는 이제 스토어 그러니까 상점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스토어 넘버는 말 그대로 1번부터 54번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타입은 A부터 D까지 5개의 타입으로 분류를 하였고 클러스터는 17개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당연히 사실 첫 번째는 스토어 넘버를 이용해서 그려보았는데 사실 스토어 넘버는 54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품목도 33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예측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거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보기 어려운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전에 비교하면 이렇게 뭐 분홍색의 선을 살짝 이 추세를 볼 수 있다든지 그래도 전 스토어 넘버보다는 분류가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타입을 이용했을 때는 훨씬 명료하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A부터 E까지 5가지의 타입이 있었고 33가지의 품목을 이렇게 분류해봤을 때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잘 나온 애들을 소개해보자면 여기 셀러브레이션도 그렇고 여기 클리닝도 그렇고 좀 확실히 나뉘어져서 예측값을 딱 확인하기 좋은 그래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측값이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각 상점마다 각 하나의 품목씩을 다 예측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3가지를 모두 LSTM으로 돌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3가지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조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발표는 미루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미루님이랑 예타님이 네, 맞습니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PPT였다 공유하고 해도 돼요? 네네, 소리는 아마 여기로 네. 들어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발표는 저랑 예찬님 이렇게 2명이서 할 거고 저희는 이제 그 발표 주제를 뭐로 할지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서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2번의 그 줌 회의를 일단 했었는데, 첫 회의에서는 이제 각자 이제 데이터들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 뭐 어떻게 모델링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회의 임하기 전까지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EDA를 진행을 해 와서 저희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해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해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중간 점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앞선 두 조들처럼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왜 PPT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DA 결과 같은 거 먼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처 익스트랙션 뭐 어떻게 뭘 했는지 잠깐 언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그레션으로 진행한 베이스라인 모델 잠깐 언급하는 식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면 트레인 데이터랑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각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총 6개의 열이 있는데 맨 왼쪽에 ID, 그다음에 프로빈스 스테이트, 컨트리 리전, 그다음에 데이트, 컨펌드 케이스스, 그다음에 페이탈리티스 이렇게 6개로 6열로 이제 나열이 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ID는 그냥 1에서부터 끝까지 숫자를 나열한 거라서 저희가 향후 뭐 모델링을 하는데 딱히 뭐 유의미한 걸 뭐 약간 인사이트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없애기로 했고, 그 다음에 프로빈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8개의 국가만 따로 이렇게, 얘네들은 좀 사람이 많아서 국기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들만 따로 주, 성 그런 걸로 나눠져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었는데, 여기 오른쪽 가운데 보면은 그 주가 몇 개씩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아무튼 프로빈스 스테이트는 그래서 이 8개 나라들 말고는 다 없습니다, 값이. 그다음에 컨트리 리전은 그냥 말 그대로 뭐 국가명들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그 데이트가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115일씩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때 각각 누적 그 컨펌드 케이스랑 사망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니까 정상성을 뜨려면 뭐 차분을 하거나 로그 변환을 해야 돼서 뭐 그런 방법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저희 조원분들이 시각화한 것들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PPT에다가 복붙을 했는데, 이제 이 왼쪽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일별 신규 확진자 수랑 신규 사망자 수라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4개 있는데, 오른쪽 아래 2개는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데이터셋에 없던 것들이죠. 피처 모탈리티 레이트랑 인크리멘트 레이트인데, 모탈리티 레이트는 여기 확진자 수, 그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눠서 그 비율을 이제 저희가 추가 피처로 이제 쓴 건데, 이거는 이따가 저희 피처 익스트랙션 할 때 예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인크리멘트 레이트는 그냥 이 비율이 얼만큼씩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데이터들이 대충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탈리티 레이트랑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국가들을 그냥 시각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거 보시면은 이 확진자 수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스케일링을 할지,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도 네,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전처리 작업이 완벽하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뭘 선택을 할지 지금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완벽하게 되진 않았고, 네, 이쯤 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네, 생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부분은 예찬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대로 여기다 둘게요. 네, 그러면 끌까요? 네. 공유 좀 꺼주세요. 미르님 화면 공유. 여기서 그 마이크 켜놨지. 그럼 여기로 말하면 되지? 오케이. 네, 여러분 들리시는 걸로 알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르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전처리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 상단이 이제 그 주가 어느 주들이 있나, 어떤 나라들이 주의 데이터가 있고 그 주들의 어떤 그 주들이 있나,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54 provinces, states in US 하면서 미국의 엘라베마부터 해서 마이오밍까지 이렇게 주가 있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처리 관련해서 사실 이게 좀 저희 조에서 메인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엔 이게 국가 단위로 그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주들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그 주를 하나로 합쳐서 그냥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이제 통계를 내야 될까, 그런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뭐 주마다 이런 게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들이 여러 개 있는 나라들은 뭐 미시건이면 미시건,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이렇게 따로 주별로 통계를 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를 합치게 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22일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54개 주의 그런 1월 22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이제 서메이션을 해서 뭐 컨펌드 케이스면은 그 54개 주를 다 합쳐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의 1일 확진자 수면 확진자 수, 뭐 사망자 수면 사망자 수,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조금 그런 전처리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논의 중 하나가 저는 이거를 사실 전혀 캐치를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그 일별 뭐 확진자나 그런 거에 결측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근데 이경님께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좀 미지의 지역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나라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이름의 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저는 뭔가 싶었는데 제 뇌리를 약간 스쳤던 게 이거는 좀 추가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새 화면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딱 그 제 뇌리에 조금 딱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게 선박의 이름이에요. 선박의 이름. 근데 국적은 이제 선박의 국적은 모든 선박은 국적이 있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합작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20년 1월 20일에 일본에서 기항을 해서 홍콩하고 이렇게 베트남, 타이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이게 뭐 크루즈인지 아무튼 호화 여객선이었는데 이렇게 그 탑승객들을 실면서 홍콩에서 이제 감염자도 이제 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국적은 영국, 미국 합작인데 일본도 거치고 홍콩, 베트남도 거치고 다시 일본 요코하마에서 정박을 하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집단 감염 사태가 퍼져갖고 일본 정부에서 꽤나 골치를 썩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월 15일까지 712명이 확진이 됐고 저희 데이터도 지금 이게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그 엑셀 CSV 파일에 있던 게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에서 확진이 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홍콩에서 확진이 된 걸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애매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이제 이게 실무에서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은 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국제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또 다른 연관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그런 코퍼레이션이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너무 어떻게 딱 단정을 짓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히 결측치가 없다고 조금 약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보는 게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전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데이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구해낸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조금 그 관련 데이터 좀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입수를 해서 이거는 피처에 조금 추가를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좀 구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아까 미루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몰탈리티 레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총 컨펌드 케이스에서 그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100명이 확진이 되는데 그 중에 50명이 총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치사율인 거죠. 이제 말하자면 치사율이 50%라는 거고 이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컨펌드 케이스에서 페이탈리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얻은 데이터긴 하지만 이거를 뭐 피처에 분석을 할 때 피처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분석을 할 때는 되게 유용한 피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몰탈리티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사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일리 컨펌드 케이스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K1까지의 확진자 수 빼기 K-1까지의 확진자 수를 빼면은 그 K1에 새로 추가된 이제 확진자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데일리 컨펌드 케이스도 구할 수 있었고, 그거 이제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 것도 그거를 비율로 나누면 인크리멘트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뭐 피처를 애드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은 초반에 뭐 전혀 확진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0명으로 뜨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근처 좀 캐글에서도 조금 뒤져보고 해서 전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없었던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었는데, 저희 데이터 한 개가 조금 자체 피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근데 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density population이라 해서 이제 인구 밀도가 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으면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데보다는 조금 전파력이 세겠죠. 그래서 조금 확진 속도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 밀도 데이터도 조금 확실히 설명력이 있는 피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인덱스인데, 이제 의료 보험 같은 게 얼마나 뭐 잘 돼 있냐, 뭐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보면은 뭐 병원 웬만하면 가면은 뭐 100만 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 안 가는 기조도 있고, 물론 미국 자체가 약간 코로나가 많이 퍼진 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좀 보시면 뭐 cost of living, 또 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 나라 자체가 어느 정도로 선진국인지 약간 그런 척도를 볼 수 있는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 일단 이거를 근데 뭐 코렐레이션이나 이런 걸 아직 구하지 못한 게, 아직 이 결측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한 150나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150나라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있지 않아요. 뭐 어느 거는 어느 데이터는 한 120개 나라밖에 없고, 어느 건 뭐 100개 나라밖에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물론 100개 정도까지로 해서 뭐 3분의 2만 있고 거의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이게 이제 결측치 같은 경우는 시계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8월 3일께 없다 하면 8월 2일하고 8월 4일에 그 중간 평균을 내서 하거나, 뭐 아까 다른 분께서 그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앞뒤로 있는 거를 평균을 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가 탁인데 그 전게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그 다음 게 뭐 아르메니아다 하면은 미국 걸 갖다가 미국 게 없다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아르메니아를 평균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생각을 해봤던 거는 어 조금 통계랑은 조금 아웃사이드긴 한데, 그런 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가 있는 나라들의 비슷한 수준의 좀 헬스케어 인덱스나 의료 수준이나 뭐 물가나 그런 나라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봐서 그 나라들의 평균을 뭐 삽입을 할 수도 있겠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나라들은 뭐 그냥 없이 한번 분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을 어떻게 조금 구성해 볼까, 그런 논의가 잠깐 있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 조장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총 확진자였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데이터를 가지고 살짝 리그레션을 돌려본 것 같아요. 또 이게 이 점으로 찍힌 게 이제 1일 그 실제 데이터고, 이제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각각 리니어 모델하고 폴리노미얼 모델로 리그레션을 돌려봤는데, 뭐 간단히 이렇게 조금 돌려봤는데 몇몇 나라들은 조금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처를 좀 더 넣고 하면서 이게 조금 피처들 간에 멀티컬리니어티도 생길 수가 있고, 조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폴리노미를 쓰되 뭐 리치를 조금 곁들여서 좀 정교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이거는 재웅님께서 저희 중에 재웅님 계시는데 지난 학기 때 머신러닝 하면서 XGB 리그레션이라는 주제를 하셨다고 해요. 그거를 뭐 다뤘다고 했는데 제가 캐그를 보면서 그 리그레션에 관한 그런 모델을 하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보니까 좀 성능이 나쁘지는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뭐 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 폴리노밀 외에도 그냥 그 로컬리 웨이티드 리그레션을 해서 그뭐 아시겠지만 그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의 웨이트를 더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기조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계열보다는 조금 리그레션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조 논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까 미루님이 PPT 해서 뭐 죄송하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딱히 제 그런 막 PPT, PDF 뭐 이런 거 딱히 죄송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PPT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아까 미싱에 대해서 데이터 미싱 결측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은 그런 그냥 모든 데이터 가진 나라들만 해도 충분히 있으면은 그 나라들만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데이터 미싱이 있는 나라라는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대세적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뭔가 특수성도 있고 좀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다 있는 큼직큼직한 나라들 위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그레션, 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리니어 레그레션 뭐 그거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는데 그게 아마 X축이 시간, 하루하루 시간에 대한 값이고 Y축이 누적 확진자에 대한 값인가요? 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물론 이제 그냥 데모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 예, 당연히 뭐 최종 때는 축 이름도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뭐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딥러닝 모델보다는 리그레션 위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누적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선형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선형 모델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이제 비선형 회귀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GLM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보시면은 GLM 모델들 중에서 여기 에피데믹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전염병 모델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선형 회귀 모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이제 벌써 8시가 되었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8시 10분에 나머지 2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10분 되어서 다들 분석. 이제 다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발표는 이제 저희 유일하게 컴퓨터 비전 맡은 조가 발표를 담당하고 있고, 이경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비전을 맡은 팀이고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주제 선택을 뭐로 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그 케글 대회에 있는 엑스레이 바디 파트 클래시파이어 컴피티션인데요. 이거는 신체 각 부위를 찍은 엑스레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가 어떤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지 분류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흔히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는 게 다 찍기 때문에 찍는데 그 등록 번호에 맞지 않은 엑스레이 사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모델이 필요해서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탐색은 우선 데이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EDA하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할 거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을 확인하면 태글에서 테스트 폴더랑 트레인 폴더 그리고 샘플 서브미션 CSV 파일이랑 트레인 CSV 파일 이렇게 네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CSV 파일을 확인하면 이렇게 두 개의 콜럼으로 된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폴더를 확인하면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그 1738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 테스트 폴더에는 74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폴더부터 확인을 하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면 512 곱하기 407인 것도 있고 또 512 곱하기 380인 것도 있고 407 곱하기 512인 것도 있고 좀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고 또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첫 번째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저희가 흔히 쓰는 PNG 파일이 아니라 그 디콤이라고 해서 의료용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파일 이걸로 제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디콤 파일로 불러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PNG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디콤 파일의 경우는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케글에 제공되어 있는 PNG 파일을 이용해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PNG로 변환을 하면 디콘에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PNG로 바꾸면 총 63개의 변수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CSV 파일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이 있었는데요. 얘는 그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항목으로 그 이미지랑 CSV 파일 간에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에는 이렇게 0부터 21까지의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지를 보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트윈 CSV를 확인하면 이렇게 타겟이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타겟이 중복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이 7번 데이터를 확인하면 13 하나랑 20 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3이라고 되는 데이터가 724개, 14의 타겟인 120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건 45개, 9, 21 되어 있는 건 42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A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앞에서 첫 번째로 각각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체스트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복된 데이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면 앞에서는 21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런 두 개짜리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총 41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선은 그 데이터를 분리해서 중복이면 두 개로 나뉘어서 사용하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타겟열을 조사해서 중복 라벨이 있으면 그 라벨을 각각 나눠서 다시 저장하고 중복은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거 1738개의 데이터에서 중복인 거 제거하면 132개. 그 다음에 라벨 하나씩 분리해서 추가해서 결국에는 18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미지에서 배경은 흰색, 뼈는 검정색인 사진과 반대로 배경은 검정색, 뼈는 흰색인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추가해서 얘는 이걸로, 얘는 이걸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디콤 파일에서 PNG로 변환할 때 추가됐던 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모델을 작성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CNN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CNN에서 첫 번째 데이터 변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트레인이랑 테스트 분리하고 CNN 적용해서 평가하는 그 순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미지를 트랜스폼 시켜주고자 여기서는 그 사이즈가 아까 다 달랐기 때문에 사이즈를 하나로 통일시켜줬고 그다음에 얘는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 해주고 그다음에 텐서로 변형해서 이미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랑 트레인셋으로 나누기 위해서 0.8은 트레인셋, 0.2는 테스트 셋으로 분리한 과정이고 다음에 CNN 기본 모델로 컨볼루션 해주고 맥스풀링, 컨볼루션, 맥스풀링 하고 플래튼 해주고 리니어 해주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손실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작성을 해주었고 그때 그거 테스트 셋을 검증하면 63%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이스라인 모델이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앞에서 논의했던 사항처럼 전처리 과정에서 중복 라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해보기로 했던 것 같고요. 아닌가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이미지를 막 회전시킨다든지 뭐 밝게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더 나은 모델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델이 뭐가 있을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정민님께서 이러한 모델을 추천해 주셨다고 아무튼 이러한 모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CNN의 경우에는 이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분류에 영향을 크게 줬는지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클래스 예측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 가능하고, 이 그림을 보면 캣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강아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작성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제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 갑자기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이 그래드캠이라는 모델은 사실 그 학술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주제가 아무래도 이번 학기를 총괄하는 게 이게 지금 딥러닝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딥러닝 모델들은 이제 성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내볼 수 있는 뭔가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인터프레테이션 같은 게 없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었었는데, 이제 학술부장님께서 이 그래드캠이라는 걸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분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실제 현업계에서 사용된다고 쳤을 때, 그때 이제 현업 종사자들이 이제 이 모델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아까도 나왔듯이 이렇게 중복 라벨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도그랑 캣 그거 이렇게 같이 한 그림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뭐 흉부 사진이랑 머리 사진이 같이 들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모델이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좀 더 살펴봐서 만약에 거기에 좀 바이어스 같은 게 좀 들어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면서 이게 현업 종사자들한테도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납득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델은 성능 면에서는 저희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성능 면에서 해볼 모델을 따로 뭐 해본다든가 하는 건데, 그거 외로 이제 번외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좀 인터프레테이션 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 최종적으로는 제가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넘길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비전 팀 발표도 들어봤는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같은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쪽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휴정님네도 발표인데 혹시 발표들 누가 해주시나요? 제가 하기로 해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저는 그 시계열 분석 4조 발표를 맡은 김민선이고요. 저희 조는 천휴정, 박웅준, 박재현, 김송희 학회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택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이해를 위해서 EDA 해본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처리 과정이랑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캐글이랑 데이콘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컴피티션들을 참고를 해서 주제를 골라보았는데요. 주제는 스마트 홈스 템퍼레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제 시간에 따른 방의 실내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저희 주제인데요. 데이터는 대략 40일간의 모니터링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1분마다 샘플링 되어서 15분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5분마다의 기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온도를 잘 예측을 해서 이 HVAC라는 시스템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 구조에 관한 이미지도 제공을 해줘서 뭐 어디서 온도를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다룰 변수들인데 독립 변수로는 총 18개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같은 지표에 대해서 다이닝룸이랑 그냥 지도상에서는 아마 베드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측정한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 기상 관련된 정보들도 꽤 있었고요. 타깃 변수는 인도어 템퍼레처 룸이었습니다. 총 이제 2,764개의 행이 있었고, 결측치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EDA 한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타깃 변수인 실내 온도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X축의 온도를 두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뭐 약간 레프트 스퀘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 18도에서 20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시간대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정상성 확인을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봤을 때는 분산은 일정한데 이제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대별로 나누어 본 건데요. 이제 뭐 확실히 새벽 시간대가 조금 낮고 낮 시간대 온도가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요일별로 한번 살펴본 건데 이제 위에는 평균을 내서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본 것이고 아래는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는데 사실 요일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전이랑 오후를 조금 나눠서 본 건데 그냥 오전이 오후보다 더 낮다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처음에 모든 피처들 가지고 상관계수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좌측에 적어놓은 변수들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 상관계수가 뭐 0.7 이상부터 해서 0.9를 넘는 것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렇게 상관계수 높은 변수들을 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를 그냥 제거할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관련 변수에 대한 걸 EDA를 해본 건데요. 이게 평균은 그 300대인데 3월 26일이랑 14일 정도에 굉장히 들뜨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시간대는 대략 뭐 11시에서 오후 1시 반 사이쯤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다이닝룸이랑 룸 각각에 대해서 측정된 변수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이 피처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도, 이산화탄소, 상대 습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측부터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제 X축은 룸에 해당하는 걸 두었고, Y축에 다이닝룸에 해당하는 것을 두었는데, 거의 우상향하는 직선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정보 관련한 변수들이 많아서 한번 이것도 살펴보았는데, 이 우측에 4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선 관련해서 선 더스크랑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각각 해보았는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비슷한 지점에서 데이터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4개에다가 조도 관련된 변수까지 해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해가지고 같은 이제 범위에다가 같은 시간축에 한번 나타내 본 것이 좌측 그래프입니다. 또 이제 기상 정보랑 라이팅 룸을 이렇게 한번 다 겹쳐서 그려보았는데요. 패턴이 거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EDA를 해보고 총 간략하게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고 전처리를 우선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날짜 인덱스를 별도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에는 데이트랑 타임 변수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여서 일단 둘이 합쳐주고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었고요. 얘네를 각각 인덱스로 설정해서 이러한 포맷의 날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day of the week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월요일을 1, 뭐 화요일 2, 일요일은 뭐 7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 요일마다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1, 2, 3, 4, 5, 6, 7이 아니고 뭐 .0667로 끝나고 뭐 6.6인 데이터가 있고 이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해당 데이터는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자정 시간에 해당하는 그 요일이어서 이걸 좀 변경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으로 나온 게 지금 한 것처럼 그냥 그 요일만 생각을 해서 다음 날로 변경을 하자라는 것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동안 측정된 데이터가 그 한 시점으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날 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날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날을 따라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는 둘 다 되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인덱스 아까 만들어준 데이트에서의 날짜랑 이 데이 오브 더 위크의 그 요일이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모델 적용 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상식선에서 다음 날로 기록된 데이터이니 다음 요일로 조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앞에서 다이닝룸 관련 변수랑 룸 관련 변수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3가지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냥 임의로 뭐 다이닝룸에 관련된 걸 그냥 지워버리고 룸만 남기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임의로 변수를 제거하기보다는 좀 비율을 설정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해보자고 결정을 했고요. 이 상단 이게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베드룸 위쪽이고 여기가 다이닝룸 쪽인데요. 이게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사실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비율을 좀 설정을 해주자라고 해서 일단은 임의로 1대2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두 변수들 합해서 평균을 낸 새로운 에버리지 변수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삭제를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데이트랑 타임 변수를 합쳐서 고유의 인덱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지워주고 아이디 있던 것도 지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변수 생성하면서 나머지 변수들 다 지워주었고요. 그리고 의미가 같은 것들이 있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우스랑 여기 이레디언스 관련해서도 삭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저희가 뭐 LSTM이나 뭐 CNN, RNN과 같은 딥러닝 방법론을 조금 찾아보기도 했고 아리마나 오토ML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아리마 모델만 좀 러프하게 적용을 해본 상태라 발표 내용에는 아직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에버리지 변수를 생성을 해줬는데 그때 저희가 임의로 1대2의 비율을 해주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임의로 일단 이렇게 하자 하고 한 거고 앞으로 분석 과정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고 계속 조정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이산화탄소 관련 변수에서 좀 튀는 변수들 같은 거 좀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 해서 좀 추가 변수들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민서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거 하는 게 그 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여러 곳에다가 센서를 놓고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지도상에서 거기에 뭐 룸이 있고 다이닝 룸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거기서 측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누구 집이에요? 혹시 뭐 데이터 디스크립션에 그런 말 없었나요? 뭐 왜 누구 집에서 뭘 어떻게 뭐 진행을 했다 뭐 혹시 그런 말 없었나요? 민서님 음소거 되셔서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대학에서 그 어떤 뭐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태양열 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모니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의 습도랑 CO2랑 그 라이트닝 조도를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온도를 최대한 잘 예측을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시스템을 어떻게 돌아갈 건지 아, 해서 이제 아. 전력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것이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예측을 하는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온도를 예측해서 습도, CO2, 라이트닝 이런 것들을 뭔가 시스템이 알아서 조절을 한다는 건가요? 아닌가? 아니면 습도, 온도, CO2 조도를 예측을 해서 뭔가를 또 거기 시스템이 뭔가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는 건가요? 그냥 그 처음에 세팅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각각에서 각 그 스팟에서 이제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간대별로 온도를 잘 예측을 해서 그 네. HVAC라는 시스템 활성화 여부를 결국에 잘 결정을 해서 전력을 좀 아끼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컴페티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EDA에서 그 보면은 요일별로 뭔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그래프가? 네, 요일별로는 크게 두드러진 특징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일이 큰 상관이 없으면은 뭐 자정을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자정을 넘기면은 이거를 월요일로 할 건지 화요일 걸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크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요일에 따라서 크게 막 뭔가 데이터가 다르지 않다면은 그거 분류도 딱히 요일 그냥 변수를 날려버리고 요일 그냥 안 따지지 않거나 뭐 통폐합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고려를 못 해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변수 그러니까 어쨌든 ED의 과정은 변수를 축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단은 뭔가를 많이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 뭐 그 후에는 베리어블 셀렉션은 또 나중에 하는 거다라고 뭔가 그 GitHub에 뭔가 아니 그런가 뭔가 그런 글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뭐 의의는 있었겠지만 뭐 그냥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요일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뭐 자정일 지났니 안 지났니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EOD는 뭐의 약장인가요? 문서의 마지막이라. End of the document 뭐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파이널 프로젝트 중간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해주셔서 다음 주 최종 발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가 저희 이제 2022년 1학기 마지막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최종 발표도 있지만 다음 기수 회장단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혹시 회장단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해야 될 게 있나요? 네. 회장단 하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대면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대면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